신희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 아시죠? 거기 쓰여있는 대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과대학을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MIT에서 생물학과 교수로 유정자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카이스트 대전입니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연구단장으로 계십니다. 거기 나오신 대로 2004년에 호암상 과학상을 받으셨고요. 2005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또 닮고 싶은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셨고, 2006년에는 우리나라 과학자의 최고 영예인 제1호 국가과학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신희석 선생님이 지금부터 뇌 연구를 통한 마음의 이해를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맨 위에 불을 꺼졌으면 좋겠네요. 맨 앞에. 네, 됐습니다. 저는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고 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과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영어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진화의 방법처럼 몸과 뇌의 관계, 이런 주제. 그 다음에는 동물의 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뇌를 이해할 수 있는가, 실험 결과물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진화의 문제. 그러니까 유전학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넘주안스키라고 초파리에서 유전학 초기 시대에 엄청나게 하신 분인데, 소련 출신이고, 이제 진화 생물학을 하신 분인데, 이제 오르토독스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생물학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그 사람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자기가 보면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도대체 넌센스인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 이런 뜻으로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죠.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런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거를 원하는 거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단계를 이렇게 나누는 게 있죠. 그리고 당장 졸리고 졸게 자야 되고 배고프게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안전한 걸 원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자긍심,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를 실현한다, 이런 식의 것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성, 욕망, 그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진화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봄으로서 이걸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케모텍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케모텍시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물질을 축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걸 어떻게 끄냐? 이 화면을 웹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링크가 안 걸리고 그래서 그 케모텍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햇빛을 따라가는 거, 빛을 따라가는 거를 포토텍시스죠. 향일성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는 그 햇빛의 방향을 통해서 가지를 뻗는 게 향일성이죠. 향화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팔펜 끝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The ink slide. 여기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이 팔펜 끝에서 먹이가 나옵니다. 얘는 그걸 찾아가는 거죠. 먹이는 또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향화학성, 케모텍시스가 거기에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생존을 위한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생명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 먹이의 농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팔펜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을 타고 쭉 퍼지니까 점점 농도가 낮아지죠. 이 아메바는 이 낮은 거에서 이 화학 물질을 딱 감지를 해서 그 다음에 농도가 높은 물질을 가는 거죠. 싫어하는 물질이 있을 때는 반응을 공합을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박테리아의 추진력을 움직이는 꼬리 같은 게 있습니다. 플라젤라 여기에서 화학물질이 감지가 되면 그 화학물질 정리에 따라서 세포스는 상호학적인 반응이 나오죠. 상호학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의 결과로 이 모터를 만듭니다. 이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질 농도가 높은 데를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반대로 나가고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메바가 살기 위해서 환경에 있는 정보를 감지를 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라고 하면 더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가고 도둑이다 하면 오히려 도망가고 이걸 원형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제에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아메바 같은 우리가 원형 동물입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원형 동물입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원형 동물이에요. 집신벌레라는 겁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아니 국민학교 때 배우셨던 게 혹시 나실지 몰라요. 이게 한 개의 세포로 된 동물입니다. 이 속에 핵이 있고, 또는 여기 이제 쫙 선모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이게 이제 핵인데, 선모가 있고, 여기 이제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있는데, 음식이 식포라고 하죠. 식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배상하는 곳입니다. 항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그 식포 너무 빨리 지나갔네.
네, 뭐 좀 잘 안 되네요. 식포를 거쳐서 마지막에 배선하는 거,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됐습니다. 단세포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한 바에 하면 어떻게 해서 이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먹이가 있으면은 그 먹이를 감지하게 되면 여기서 얘가 요 단계로 가서 그 감지해서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방향을 그쪽으로 튼다. 이런 거죠. 만약 먹이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런 것이 단세포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세포가 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좀 편리한 환경 뭐에 대한 환경 정보에 대한 생화학적인 반응을 다 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세포로 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세포 동물로 바뀝니다. 다세포 동물들의 기본적인 게 세포들이 그냥 엉성하게 모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면이라는 게 바다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사람이 크고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세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세포들 간에 별로 정보 교환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바닥에 딱 붙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런데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아까처럼 우리 가운데 구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데에 요 세포들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성모가 막 움직여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동안에 먹이가 있는 거는 여기서 다 채집해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들과 세포들 간에 특별히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다세포 동물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커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스펀지, 배변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다세포 동물인데, 신경이 없어도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신경이 정보 교환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드디어 처음 생기는 게 그 다음에 신경과 근육이 생기는 동물이 나옵니다. 해파리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는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신경그물이라고 있습니다. 신경그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모든 세포들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는,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만히 물에 떠 있다가 여기 먹을 만한 게 여기 닿다. 그러면 그것이 감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향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이 없이 신경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몸의 여러 곳의 세포들이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신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감각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지발되어 왔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본 게 신경 그물이죠. 그러니까 감각 정보를 몸의 한 곳으로부터 몸 전체가 빨리 퍼뜨리는 역할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의 행동을 동조화하는 거죠.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게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의 동물이 생기는데 해파리는 원통형이죠. 그러니까 앞과 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더 이상 없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앞과 뒤가 생기고 등과 배가 생겨요. 그러니까 3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때 중요한 신경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편충이라는데 기생충도 있지만 자연스레도 이런 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납작해졌죠. 좌우 대칭이 왼쪽 오른쪽이 있고 그리고 이게 머리에 해야 하는데 거기에 눈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처럼은 아니지만 눈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신경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되니까 처리해야 될 정보가 훨씬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신경절, 신경 구물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큰 컴퓨터를 필요한다는 얘기인 거죠. 단세 교들로는 안 되게. 그래서 여기서 신경줄이 머리와 꼬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거기서 앞뒤가 생기고 좌우가 생기고 등 배가 생기고 해서 좌우 대칭이 이 모든 거를 일으켜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경줄이 생겨가지고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정보를 고속도로로 빨리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생겼고 머리가 생기면서 적어도 앞부분의 정보 처리 능력이 발달해야 되니까 눈에 해당하는 게 생기고 그래서 그 정보 양이 많아지니까 뇌가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뇌라고 부를 수 있는 신경의 덩어리들이 한데 뭉친 게 생겼는데 그것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정보 처리 센터인 거죠.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정보를 그 다음에 내보내서 몸이 거기에 맞춰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이 플랫폼, 편충에서 드디어 학습 기억 능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이 편충들은 어느 곳에 위험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는 다시는 안 가는 이런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뇌와 몸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게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거였냐? 적어도 여기까지 보면은 신경이나 뇌나 이런 거는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 질문은 실제로는 설명지에서 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동물의 몸에서 뇌, 신경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몸의 각 부분으로 받아들인 환경의 정보를 모아서 종합 분석해서 대응책을 결정하고 그 대응책을 몸의 각 부분으로 보며 온몸이 조화롭게 수행하게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메바가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와 근본적으로 같은 현상인 거죠. 그래서 몸을 각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몸의 외벽, 내벽, 소화관, 내벽, 그 벽과 벽 사이 모든 곳에 신경이 다 들어가 있죠. 신경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 생긴 편충에서 보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 기본 현상은 나머지 진화의 모든 동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뇌라는 건 무엇이냐? 특징을 보면 이게 중심, 센터가 됐다는 것, 그리고 정보 종합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정보가 워낙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해진 거고, 그래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리는 거고,
동양 갈 것인가, 아니면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정보를 각 부분으로 보내서 수행을,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팔다리 근육이 있고, 소화기관에 있는 현상일 수도 있고, 소화액을 낸다든가, 이런 거죠. 뇌의 기능은 결국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좌우 대칭이 되면서 천천됐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그 다음에 척추동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죠. 척추동물은, 인간도 척추동물이 속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고기부터, 아주 연체, 연골 상어라든가, 또는 턱 없는 그런 물고기, 좀 원시적인 물고기도 있죠. 또 보통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양서류와 파충류. 대구류와 뱀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조류가 있고, 이제 포유류가 나오는 거죠. 이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에서는 척색, 코데이트는 척색이죠. 척색 동물이 척추가 된 것이고 척추까지는 안 된 무척추 동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 건데, 멍게입니다. 멍게는 어릴 때는 이게 달팽이처럼 해물 치고 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가 딱 붙어서 여기서 밖에서 이렇게 자주 갈라집니다. 달팽이, 올챙이처럼 움직일 때 그때는 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움직이려면 위험한 거 피해야 되고 먹이 잡아먹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거죠. 세상 살아가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딱 이걸 바위에 붙여놓고 바뀌어버릴 때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없어집니다. 뇌가 트아해버려요. 움직일 때 말레트를 넣어서 움직일 때는 치료를 피했던 건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뇌가 없어도 잘 사는 거지. 그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척추동물로 그 다음에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아까 센트럴, 중앙으로 집중된 거대한 컴퓨터 덩어리에 비유를 하자면, 말초신경계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오감을 비롯해서 움직일 때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근육에 들어올린다고 하면 내 팔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를 우리 뇌가 알고서 거기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말초신경계고, 얻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척추동물에서 뇌가 대칭하는 걸 한번 보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막대기형 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막대기형 뇌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점점 복잡한 뇌로 발전을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의 뇌가 되면 1000억 개 정도 신경세포가 뇌에 있습니다. 크기가 엄청 커진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붙어보죠. 이게 어류의 뇌입니다. 어류의 뇌는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전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후뇌가 있습니다. 대뇌라는 건 없는 거죠. 보시면 냄새 맡는 게 아주 큰 중요한 거죠. 냄새 맡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나머지 그 심장을 뛰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양서류에서 보면, 뭐 깨구리라든가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서류죠. 여러 종류의 그 양서류, 그 두꺼비도 있고, 개구리 뇌와 생선의 그 피쉬, 어류의 뇌를 이건 이제 개구리 뇌를 본 겁니다. 그 어류의 뇌는 이제 작았죠. 거기에 비교할 때 대뇌라는 게 생겼어요. 상당히 커졌죠. 그래도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막대기처럼 생긴 거죠. 그리고 눈도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그게 양서류까지인데, 그 다음에 파충류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파충류는 좀 여러 가지죠. 도마뱀, 뱀, 거북이 등이죠. 그리고는 이 몸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생긴 것도 상당한 덩어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새로 넘어갑니다. 새로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긴 구조가 다르죠. 생긴 게 뇌 덩어리 같죠. 막대기 상태를 벗어났죠. 여기에서 대뇌가 아주 커진 겁니다. 그리고 소뇌도 아주 커져. 그러니까 새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파충류나 어류에 비하면 엄청 증가한 거죠. 공중에서 난다는 것, 3차원을 날 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먹이도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될 정보량이 엄청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냄새에 맞는 건 아주 중요하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됩니다. 포유류도 정말 다양한 종류죠. 보통 많이 보는 포유류죠. 고양이 뇌입니다. 이 뇌에 대뇌에 주름까지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려야 되니까 정보 처리를 위해서 그 용량을 더욱 늘리려니까 주름까지 만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거죠. 이게 대뇌가 엄청 커졌고 소뇌도 커졌고 기본적인 그 막대처럼 있던 건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뇌를 한번 비교해보면 머리에서 뇌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도 큰 차이가 나죠. 사람의 엄청난 부분이 뇌가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요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 사람의 뇌고, 고양이, 새, 파충류, 어류, 이거 있죠. 근데 크기가 비슷하죠. 이게 실제 크기가 아니고 사람의 뇌에 만들어 만큼 다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 피쉬나 reptile, 피쉬의 뇌가 제일 작은 거죠. 그걸 다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람에서는 대뇌가 엄청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생사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구조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포유류의 뇌가 있고, 다른 포유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깨구리, 그 다음에 생선, 그 뇌 중에서 이 시각에 관여하는 부분을 확대를 해봅니다. 전체를 확대한 다음에 시각에 관한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선의 뇌를 아주 조그만 건데 크게 만든 거죠. 사람의 뇌에 만든 거. 그랬을 때 생선, 어류의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 분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큰 걸로 알 수 있죠. 퍼센트죠. 사람에서는 아주 조그만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의 뇌는 엄청 커지면서 이 생선이나 어류나 빼브레이트 등등이 가지고 있는 거에 플러스로 더 추가로 엄청 커졌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커졌나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커지는 과정이 발생,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발생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신 초기에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거의 그 생선의 뇌하고 비슷한 구조고, 그렇죠? 크기도 있고, 이게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태어나면 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엄청 달라졌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정보 처리해야 할 정보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가 왜 그렇게 많아졌나? 왜 정보를 처리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죠. 생존하기 위해서. 아메바가 생존하는 것처럼 어류가 물속에서 생존하는 것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리해야 될 정보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럼 사람에서 왜 이렇게 커졌을까? 왜냐하면 나의 동료들이 다 그렇게 큰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뇌가 필요한 거죠. 작은 뇌 가지고는 경쟁할 수 없다 이거죠. 포유류에서 보면 이게 침팬지의 뇌의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어떠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회로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이 뇌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무슨 기능이 아주 커진 거죠. 기능이 확장되고 또 환경에 대한 정보 처리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정보를 보관하는 용량도 아주 커졌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배운 거를 그 다음에는 금방 써먹는 거죠. 매번 모든 거를 매번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불리한 거죠. 생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기억을 이용한다는 것이 생존에 아주 큰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적응 능력이 아주 커진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능이 확장됐다는 거, 커졌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커진 거죠. 그런데 그거는 현 환경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뇌가 출현하면서 대뇌는 어떤 논리적인 분석도 하고 소위 말하는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서 이러한 능력이 많은 동물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 발전한 거죠. 그러면 정보 처리의 회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감각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받아들인 것을 처리하는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명령을 몸의 각 부분에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는 말초신경계와 근육 등등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인데 가장 쉬운 반응이 반사작용, 리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무릎 책상에 올려놓고 무릎을 탁 치면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것이 가장 단순한 회로인데
여기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이건 대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척추에서 그냥 해결하는 동맥이라는 문제를 동맥파축성 해결하는 것이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분석해서 해당하는 근육을 조정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걷다가 맨발로 마구 걷다가 바닥에 뭐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걷다가 이거 뭐야 하고 밟지 않고 여기 들어올리죠.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작용으로 그걸 하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유리에 찔려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가 올라가면 척추에서 그 정보 분석을 해서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어요? 오른쪽 발을 들어올리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들어올리면 쓰러지죠. 왼쪽 다리를 탄탄하게 버티고 오른쪽으로 들어올리게 해야 되는데 들어올리려면 이 들어올리는 근육과 뒤에 근육과의 조정이 돼야죠. 들어올리는 근육은 수축하고 뒤에는 이완이 돼야 제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보가 탁 올라가서 정확하게 조정하는 명령을 내리면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쓰러지지 않고. 이게 잘못되면 자빠지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느리면 구멍에서 피나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회로도 상당히 복잡하게 그런 소위 말하는 컴퓨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학습비용은 어떠냐? 학습비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라테럴에서 처음 나왔다는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습비용만 해도 뭐 한두 시간 더 해야 되니까 감정은 어떤가? 화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죠. 감정이 처음 생기는 거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는 이게 파충류 때 생겼다고 합니다. 양서류와 파충류의 큰 차이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뭘까? 정서. 이런 감정이라고 보죠. 정서라고 볼까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생리적으로 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온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서라는 거.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그게 에모션인데 그것은 머릿속에서 기분 나쁘다라는 걸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교감신경, 부감신경 전체를 통해서 온몸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서고 그래서 그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기분 나쁜 감정 상태인 게 있고 그거는 진짜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있죠. 그걸 feeling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을 좀 잘 모르겠어요. 에모션을 정서라고 하고 feeling을 감정이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동기부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에모셔널 모티베이션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뇌의 각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정서가 몸의 반응이다. 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얘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도 뛰고 손발에 따뜻해지고 땀이 나고 그리고 속도 비틀리고 기분이 안 좋은 우리가 배 아프다 뭘 두고 나보다 잘하면 배 아프다 하는 게 바로 이런 필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개구리와 뱀이 왜 다르냐라는 거를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에모셔널 피버라는 게 있어요.
화나면 열받는다 그러죠. 문자 그대로 emotional fev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막 뛰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게 포유류나 파충류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집에 있는 개 말고 야생이거든요. 얘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증가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에모셔널 피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파충류에서는 그게 있는데 양서류에서는 에모셔널 피버가 없더라.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그 정서의 영향을, 정서를 조정한다고 알려진 그 편도핵이 파충류에서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파충류는 그 에모션이 있고, 그 양서류는 에모션이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에모션이 뭐였느냐? 에모션이 없으면 마음이 괴로울 일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에모션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인지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판단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특별한 어떤 그 상황에 맞는 문제를 풀 때에 에모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뇌의 여러 부분이 결정하고 있다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에모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서바이벌 하기 아주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뇌와 몸의 관계가 뭘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아이인가? 근데 뇌에서 한 생체 내에서 뇌의 기능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의 신경 역할이 뭐냐? 몸을 각 부분으로 받아들인 환경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서 대응을 결정하고 그 대응책을 몸의 각 부분으로 보내서 조화롭게 수행하려 하는 거죠. 몸의 각 부분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뇌는 몸은 노예인가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좀 바꿔서 보면 과연 몸과 뇌를 구분할 수가 있는가? 그 생각에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메바에서 그 향화학성, 케모테티스를 일어나서 세포 속에서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그 생화학적인 변화가 아메바의 세포의 아메바라는 개체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뇌와 신경이라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신경이 없을 때 무슨 말씀이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없을 때 그리고 뇌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결정된 정보를 다시 근육에 보내는 그 신경이 없을 때 뇌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신경과 뇌는 한 덩어리로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단일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아메바로부터 시작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뇌와 신경을 구분할 수가 없고 그걸 합쳐서 영어로는 너버스 시스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신경계
여기다 뭐 뇌신경계라고 붙일 수도 있지만 신경계라고 해도 틀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신경계를 빼면 나머지 몸이라는 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뇌사했다. 그러면 사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결국은 뇌와 신경, 합친 게 신경계. 그 뇌신경계와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아메바와 별 차이 없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한다 하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 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아주 커피 중독 친구들이 있죠. 아침에 커피 진한 걸로 2잔 먹지 않으면 하루가 몽롱한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담배도 중독이죠. 뭐 약물 중독이라는 게 이게 많죠. 요새는 음식 중독이냐, 비만이 음식 중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건 왜 의하면 약물 중독인 사람과 비슷한 현상이 비만인 사람에 비해서 발생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아직 연구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에 카라틴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동물 실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쥐가 있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누르면은 이쪽 줄이 연결돼가지고 이 시스템이 요 줄의 끝에 이 쥐의 감각중추의 전기자극을 줄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누르면 혈압중추에 전기자극이 온다는 걸 배우게 되면 이 쥐는 계속해서 누릅니다. 이것도 중독이죠. 이게 그거를 담당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MF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기자극을 주면은 자꾸만 그걸 원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해할 때에 그걸 빼고 따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내가 왜 잠을 자고 싶어? 내가 왜 배고픔을 먹고 싶어? 사회적인 안전망, 인간관계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성취하게 됐을 때에 오는 자기의 충족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뇌가 대뇌, 이건 파충류의 뇌라고 했죠. 기본적인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서를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뇌가 있습니다. 기능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약물 중독자가 계속 약을 먹게 한다. 누가 하는 건가? 여기 이걸 책임지고 자꾸 먹게 하는 게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즐거움을 찾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안히도미아라는 게 있는데 설탕도 싫어하고 다 귀찮아집니다.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류가 멸망했겠죠? 만약 그랬다면. 메이팅, 섹스, 음식, 모든 거. 드라이빙 포스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만족, 충족감, 쾌락중추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작동을 안 했다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필요에 의하여 시작된 신경계죠. 생각해보면
단세포, 다세포 나타나면서 그런데 어느새 몸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욕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온가. 생존의 기본 시스템인데 거기에 드라이빙 포스. 아메바 먹이 쪽을 보니까 그에 의해서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서는 생화학적인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거기에 욕망이라는 게 이런 데서 말할 수는 없죠. 아주 해파리도 지나고 현충도 지나고 그러면서 물고기, 팥종류, 양서류, 호일로 올라오면서 복잡해지니까 이게 단순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인간 사회 전체도 또한 그런 비슷한 논리로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진화의 관점에서 몸과 뇌의 관계를 제가 보는 편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30분간 더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동물의 뇌를 하는 것이 인간의 뇌를 이해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동물의 뇌를 연결해서 우리 뇌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바탕은 유전자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닮았다고 하는데 과연 인간이 얼마나 닮았나? 그래서 유전자의 행동까지 문제죠. 유전자가 닮았으니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고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신경세포들이 뇌의 회로를 만들어서 이게 움직이면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통역, 학교 각종 그 외 스탄의 국제적인 전쟁도 그렇죠. 동물도 이게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케이지에 순놈 주인이 있는데 다른 쥐가 들어왔어요. 그럼 탐색을 합니다. 냄새 맡아요. 근데 이게 암놈이다 라는 게 판정나면 해피엔딩이 되는데 이게 순놈이다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싸우고 이게 공격이죠. 공격성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묻느냐부터 얼마나 탐색한 다음에 탐색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냥 들어오자마자 너는 공격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성이 진짜 증가하는 것은 암놈이라도 와서 들어오느냐 물어봅니다. 이런 거. 이거를 동물을 가지고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련변 씨께서. 이 네 그림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기심. 이 경우는 누가 더 호기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동물에서 생계에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쥐에 케이지에 이 두 개의 물건을 놔두면 쥐가 이게 뭔가 하고 와서 들여다봅니다. 요거는 아까부터 있던 거고 요거는 새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보다가 관심이 없어지죠. 아니. 그런데 이 쥐는 돌연변이 된 쥐인데 새로 집어넣은 물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종이가 쌓였으니 종이까지 뒤집어보고 그럽니다. 그것도 돌연변이를 시켜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공포심. 이 중간에 터널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집쥐는 생쥐보다 훨씬 큰데요. 집쥐 새끼라서 별로 크지 않지만, 근데 아주 다른 동물이죠. 그래서 보통 얘는 궁금하니까 정상생쥐들이 멀리 뭐가 있고 냄새도 나고 호기심이 나고, 그럼 새로운 걸 봤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하나는 두려움. 두 가지가 반대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가보기는 가는데 두려움이 정말 커져요. 냄새, 위험한 동물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호기심이 커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커지면 또 싸워요. 이 막이 있거든요. 유리막이 있던 걸 제거해버리면 공포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게 새끼 집쥐가 아니고 고양이였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끝장이 났죠. 그러니까 적절한 공포심이라는 건 아주 생존의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한테 배우는 게 위험한 거 피하는 거, 그리고 상 주고 벌 주고 이런 걸 잘해야 아이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된다고 하죠. 그게 잘못되면 공포심이라는 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있죠. 생쥐 같은 경우는 다 사라졌을 거고,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평생 보내는 거죠. 생쥐도 공부를 합니다. 이게 수중위원가, 이게 하얀 페인팅을 해서 속에 들어가 보지 않거든요. 여기다 쥐를 넣으면 쥐는 헤엄을 치는데 물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막 요 밑에 물 수면 안에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쩌다가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 다음에는 이 쥐를 이 물에 아무데나 떨어뜨려도 고기를 찾아갑니다. 밖에 있는 지형지물을 보고서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거죠. 학습 전에는 어쩌다 가는 거고 한참 걸리죠. 그거를 익숙하게 한다면 떨어뜨리면 그대로 쭉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사진인데 벽에 있고 쥐를 떨어뜨리면 찾아가려고 하는데 잘못 찾아가죠. 내가 기억을 잘 못해요. 돌연변이를 시킨 게 아니고 이게 정상생쥐인데, 근데 돌연변이 생쥐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니 오히려 기억이 더 좋아졌어요. 여기에 플랫폼이 있는데 금방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훈련을 며칠 한 일주일을 하는데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첫날은 이제 둘 다 비슷한데 보통 생쥐하고 똑똑한 생쥐하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점점 찾아가는 시간이 짧아지죠. 똑똑한 생쥐고 그 다음날 벌써 확 줄어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같아지죠. 똑똑하나 보통이나 열심히 찾아가면 그걸 찾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 나쁜 저도 그래도 살만한 게 이런 거죠. 근데 얼마나 기억하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며칠 후에 기억을 잘하는 생쥐는 그다음에 플랫폼을 제외해버려요. 그럼 기억을 잘하는 생쥐는 아주 고근처에 가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생쥐는 또다시 방황하는 거죠. 이런 게 뭘까? 그리고 뇌가 겪어온 과거의 경험이 특정 회로를 강화시키는 상태로 보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로가 기능이 더 강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회로가 현재의 작동 방법을 변화시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공포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자의 밑에는 전기 철사가 있어요. 전기를 통할 수 있으니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이게 스피커가 있는데
삐 소리를 내면서 마지막에 전기 충격을 한번 팍 주고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이 된 조건 반사가 된 거야. 훈련이 된 생쥐를 그 다음날 다른 상자에 넣고 똑같은 삐 소리가 나면 얘는 공포감으로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삐 소리는 좀 이따가 전기 충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게 공포가 공포 기억. 그런데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공포감이 없어지죠. 삐 소리 나는데 그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거를 잘 잊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걸 잘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외상후 증후군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실험하는 상자예요. 돌연변이를 하나 만드는 게 예를 들면 첫날은 이제 훈련을 하면 이게 얼만큼 공포로 얼어붙느냐 운동이 이건데 그 다음날 테스트를 해보면 처음에 삐 소리 충격 없이 삐 소리 나면 잔뜩 얼어붙었죠. 그 다음에 자꾸 반복하면 결국은 얼어붙은 행동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더 이상 프리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포가 소멸되는 거죠. 소모되는 거죠. 근데 돌연변이 생쥐는 아무리 해도 계속 얼어붙는 거예요. 그건 고생스러운 거죠. 근데 자라한테 혼난 놈, 자라한테 물린 놈, 소된 보고 놀란다 하는. 소된 보고 놀란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소된 보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땀나고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큰 교통사고를 당하더니 자동차 삐용 소리만 나도 이거는 교통사고가 지금은 아닌데 라는 걸 알면서도 뭐 땀나고 가슴이 벌렁하고 외상후 증후군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또 이런 큰 사건에 외상후 증후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와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구분해 볼 수가 있을까? 그 말이 좀 이상하죠? 통증이면 괴로운 거죠, 무슨 소리야? 그걸 뇌에서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MBC 드라마 중에 다모라고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게 있었죠. 그냥 나도 아프다. 이거 유명한 멘트였는데, 이 정상환이 나도 아프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진심일까? 그걸 검사해 볼 수가 있어요. 뇌 영상, fMRI를 해보면, 실제로 손가락을 찔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뇌에서 작동하는 뇌의 부분이 있다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손가락에 해당하는 통증에 해당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근데 자기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의 뇌에서도 작용을 하는데 이 손가락은 멀쩡하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부분이 또 작동을 한다. 같은 부분이 작동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고서 느끼는 공감 고통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이 뇌에서 통증을 보고서 괴로워하는 거가 이것은 통증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거고 이거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종사관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런다면 종사관은 진심이었다. 근데 이런 공포학습을 그냥 관찰하면서 보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옆방에다가 친구를 데려다가 고문을 시키고 한 사람은 그 방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하고 그러면 친구가 고문을 받는 거를 보거나 듣는 곳에서 이 사람은 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공간공포 학습이라고 합니다. 뒤에서도 그럼 할 수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전기 충격을 주고 얘는 그 창문 사이를 두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과연 공포 반응을 보이구나. 얘가 관찰되고 얘가 전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네, 전기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얘가 얼어붙죠? 그뿐만 아니라 다음날 테스트 기억까지 해요. 이게 공포 반응을 보여주니까 다음날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방이 공포를, 전기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짜리면 메이팅 파트너면 공포 학습이 더 강해요. 친놈인데 상대방 전기 충격을 받는 게 관계없는 악놈일 때와 자기 짝일 때는 자기 짝이 충격을 받는 걸 볼 때 더 공포 학습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아야 그런 게 생기나 하는 실험을 했어요. 일주일이나 한 4, 5주일까지 살아서는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한 10주 이상, 한 20주를 같이 사는 짝이라면 엄청 강해요. 이게 조광지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반대일지도 모른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어온 과거의 경험이 특정 신경회로 교환하고 훈계로 보관이 되고 학습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가 변했으니까 작동 방법이 변한 거죠. 아주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이 해결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러니까 TV가 그녀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비슷한 이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정보가 모니터에 들어가고 이게 눈을 통해서 정보가 이제 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비슷한 점이 있나?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는데, 그래서, 김태희까지 알죠. 근데 모니터에까지 가도는 모르죠. 이거를 감시하는 관리자가 이걸 보고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 TV 비디오 시스템과 뇌와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건 아주 큰 질문이죠. 주체와 객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상대방이 있으니까 객체고, 내가 주체인데, 그거를 좀 더 구분해서 들여다보면 경계는 어디인가? 이게 처음에 들어오는 게 빛의 패턴이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반사된 빛의 패턴이 눈에서부터 전기 신호의 패턴으로 바뀌어가지고 시각 중심으로 하고 퍼지고 그래가지고 김태희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왜냐면 이 시각 중심까지 가는 거까지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는 거죠. 어느 부분에 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모니터에 없는 거 이런 문제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뭐 철학에서 핵심 문제이고 종교에서 핵심 문제이고 뭐 불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하여간에 이런 지식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내 몸에 오는 것은 다 내 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약 먹는 거 그건 당연하고 방금 보셨지만 나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도 나의 뇌의 변화를 일으켰죠. 오감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게 다 마인드의 변화의 표현이죠. 그거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나의 오감을 들이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동 방법을 스스로 또 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물이 한 잔을 먹고 만큼 줄어들었어요. 아, 이거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로가 작동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회로의 선택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건 종교에서 한 가장 중요히 여기는 또 수많은 마음 수련 그런 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슈일 거죠. 지금 상황에 어떤 회로를 택할 것이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이냐, 음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이 이제 하나하나 뇌의 자연 구조를 밝히는데 결국은 마음의 자연 구조를 밝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있고, 이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겠죠. 이런 것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결국은 나의 뇌의 자연 구조고 우리의 뇌의 자연 구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저희 인문학하는 선생님들하고는 연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각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뇌가 이제 몸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결정론적으로 모든 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쓰면 또 뇌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뇌의 회로를 바꿈으로써 또 뇌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와 또 교육의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시까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니까 질문 마음껏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실 분 손 들으시면 마이크가 그쪽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예, 질문하시죠. 예, 선생님. 선생님, 네. 성함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좀 이렇게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정말 인문학에 듣기 어려운 융합 강의를 들어서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뇌과학이 지금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은 뇌과학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지, 또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많이 활발해졌죠. 아까 말씀드린 뇌 영상 이용해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뇌의 어느 부분이 많이 작동하더라든가, 그리고 약물 중독이다, 약물을 빨리 먹고 싶어서 아주 갈구할 때는 뇌의 어느 부분이 작동한다든가, 기억이 잘못됐을 때는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물론 뇌의 질환, 각종 질환에 상했다든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그 이상의 실험을 하기 좀 곤란하죠. 유전자를 결합시킬 수도 없고 뇌에 어느 경우에 약물을 주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험 뇌 연구의 중요한 툴이 어느 부분이 기능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기능을 증가시킨다든가 그랬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걸 보고서 어느 회로를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방법론인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사람에서. 그래서 동물 모델에서는 훨씬 많이 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생쥐에서는 주로 하고 원숭이에서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서를 관여하는 부분이 어디냐 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어떤 세포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해마의 신경세포에 무슨 변화가 생겼나. 이런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하나의 현상, 기억한다 그런 현상도 해마에 있는 세포의 신경 연결이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거는 알겠고 그거를 못하게 하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정보가 들어가서 처리가 돼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할 때 거꾸로 그래도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정서도 마찬가지고 도박을 할 때의 결정 내가 여기다가 섰다가 한다 내가 돈을 선다 죽는다 그럴 때에 뇌의 어느 부분들이 작동하고 어느 신경세포가 활발하다 이런 연구들도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라고 보면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데 있으니까 어렵고 답하기가 그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로를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월보면 일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사람들이 아직도 고민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건 다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 모든 것이 뇌 활동의 결과라고 인류 문명의 뇌 활동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한철 교수님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뇌가 뇌나 신경 중추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서 형태학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자화대칭 그런 걸 정리하고 그리고 또 현상이랄까 어떤 목적이랄까 어떤 동기로서는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때문에 이제 뇌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라는 거 이제 질문할 때 그 질문의 이제 주어가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마음이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이제 주어로서 마음을 그런 가져왔는데요. 그 마음이라는 게 과연 하나의 실체, 영어로 서브스탄스, 어떤 실체인지 아니면 어떤 주소를 갖는 것인지, 어떤 위치가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으로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질로서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예를 들면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에서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반응한가 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무슨 먹기를 넣기 위해서 움직이게 됐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움직임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움직임이 없는 세계에서 움직이라는 하나의 엄청난 혁명이고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예요. 그처럼 움직임이 나오고 또 생명이 나오고 또는 의식이 나오고 지금 칼시스메스 문제는 궁극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고차원적으로 점점점 그걸 진화했다고 하는 건지 뭐라고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학자들은 진화론적으로 이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것은 누구고 설명하는 것은 누구고 설명받고 있는 것은 뭔지 이런 까지 여러분 저도 헷갈립니다. 일단 그 마음의 아까 말한 마음의 그 위상에 대해서 어떤 물질인지 어떤 뇌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갖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선 마음이 뭐냐를 정의를 내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죠. 그때 제가 답하기보다 옛날의 지혜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놀라운 통찰을 했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들은 이거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영원히 계속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만년인지 억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지 않습니다. 잠잘 때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라는 걸로 표현된 게 마음이라는 이슈에서 제일 좀 중요한 이슈니까 그거를 볼 때 그건 없어지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볼 때는 그런 거를 하나의 설명으로 하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세포, 어느 회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네. 잠자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껴있을 때만 있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 어느 회로가 어떤 식으로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소위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게 별로 모른다라는 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비행기를 예를 들죠. 그 정보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날아가는 거 그걸 보면 참 놀랍죠. 사실상 처음에 그걸 생각한 분들 발전에 놀랍죠. 생전 처음 정보가 날아가는 걸 본 사람은 정말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어떻게 저렇게 그 정보 비행기를 추락하게 하는 사고가 났다. 그 사고의 종류는 무지무지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엔지니어 나사 하나가 헐거워서 목에 빠졌다 해도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 있는 거고, 날개 어느 부분이 삭아서 부러졌다 해도 추락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부수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다. 그러나 그것들을 비행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속품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를 딱 정보를 만드는 건 참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걸 뭐라고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부수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뇌라는 거에 의존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뇌에 마음을 부수는 시간, 여러 부분, 그중 어느 한 부분이 도장이 나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증명이냐? 좀 부족하죠. 그냥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나 만들면 그럼 난 믿어주겠다 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만들기는 쉬운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수는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유추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게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선생님 입장으로 피스칼리즘으로 뇌가 마음속에 뇌가 몸속에 있듯이 마음도 뇌 속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피지컬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그게 벌써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 하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를 전제를 했을 때에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질과 정신이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바로 피지컬리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미치는 뇌 안에서 마음이 작동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뇌와 몸이 별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처럼, 네, 아닌 것처럼 마음과 그 말은 물질과 정신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말에도 그대로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니즘으로 되는 건가요? 그걸 굳이 모니즘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물질과 정신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은 처음 나오는 감정이 뭔가는 정신은 물질보다 위에 있다 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거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개념 단어가 나왔을 때에 비로소 생기는 그런 감정인 거죠. 거기에서부터 사고, 해석, 그 흐름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을 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말씀도 위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에서 무슨 아니면은 뭐 공포 감정이 나온다. 저는 뭐 어떤 테마에서 뭐 기업 진행하는 텔레비전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데 근데 이제 실험 중에서 이런 부분이 컴플렉스로 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의미만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좀더 뇌의 총체적인 기능들이 마음의 총체적인 기능들이 결국 뇌속에 다른 부분 어떤 필 부분 어떤 흑기 부분이 여러 가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어떤 기능이 나눌 때 필요도 자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뇌의 장면을 쓰는 또 마치 물론 뇌가 없고 그런 마음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 뇌가 안 되는 건데 뭔가 그렇지만 어떤 게 감정을 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마치 그 마음의 하나를 기술로 말하면 바람처럼 어떤 상황이 불고 어떤 상황이 멈추고 그런 의식이 없어져서 다른 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의식이 아침에 깨어나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의식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불교에서 보는 입장도 그거 비슷한 입장이죠, 진짜.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숱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다 없어지면 뇌는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또 보상하는 걸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 중추가 눈이 멀어버리면 시각 중추가 전자를 읽는 데에 이용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서 찾는다는 건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죠.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알지만 그 부분 한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MRI의 기술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그 부분만 작동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부분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냥 뇌의 다른 부분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느 한 부분을 털어간 거 보면 야, 이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십니까?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하고 명령을 내고 있는 에이전트. 그렇게 보시면 그게 어느 하나의 독립된 인테그리티가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제가 네네. 그러니까 그 비디오 카메라와 다른 거, 비디오 카메라와 뇌와의 차이,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는 이제 빅 퀘스천이죠. 답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아직 고민하고 상상하고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죠. 결국 셀프를 훨씬 펴서 마음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젠 메디테이션인데 저도 그냥 예, 다른 지금 질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예,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황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회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자극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가 좀 통제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 말이죠. 물론 나에게 오는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러나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없을 상황에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컨트롤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명대사가 정부 협상으로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서를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반에다가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뒤에서 죽으라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문 열고 밤이 너무 추워서 끝났습니다 라고 나오셨다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삼국지에 보면 관원장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화살촉을 뽑아내잖아요. 그때 바둑 두고 있었잖아요. 맞지도 않아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좀 더 컨트롤한 게 아닐까. 그런 극한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보가 나한테 주는 예를 들어 통증, 그런 걸 컨트롤하지 않았을까. 아까 공감고통,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컨트롤되면 여기에 틀림없이 화살이 있고, 이게 통증이 있고, 풀로 빼내니까 좀 더 아프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바둑을 뒀다는 거. 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게 그분들의 능력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생활에서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난 고통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게 뭐가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마음이고 그게 의식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에이전트가 딱 안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이 그리고 뇌의 기능 모른다는 얘기지만 뇌에서 나오는 기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스스로의 작동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정확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니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붙이면 예. 하나의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 개체성을 인정하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네. 그 그럴 것 같아요. 표현일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뇌 속에 또 이렇게 딱 꼬마가 하나 있고 꼬마의 뇌 속에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어렵죠. 아까 질문 하나 더 있었다고. 네. 근데 사실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유전이 결정하는 게 더 크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편도체 이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편도체에서 위험성 지각을 할 때 그 위험성 지각이 사실 사람마다 그 타고나는 역치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사람은 크게 지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낮게 지각을 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택을 하는 때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의지가 개입돼서 내가 좀 의지적으로 좀 이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배운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뇌가 그런 신경 회로가 형성되는 것이 이제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전에 그 미국 신경과학회에 달라이 라마가 와서 이제 토론한 적이 있어요. 디스크 토론하고 그때 뇌과학 이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뇌과학자가 뇌가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은 깨달음 이런 것도 앞으로 약 하나 먹으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달라이 라마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먹죠. 만약 부작용만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원하겠죠. 그런데 그런 지혜는 가득하죠. 우리가 그걸 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마음 수련이라든가 중도라든가 해서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죽는다는 사실까지도 두려움 없이 저항감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선배 고승이나 위대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죠. 이거는 결국은 뭐 마음 수련인데 그게 환경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전자 결정이 아닌 거거든요. 유전학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결정이라는 거를 생각도 안 하는데 되게 다른 분들은 유전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유전자 결정론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결정론이 전혀 아니거든요. 유전과 환경이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거든요. 더구나 요새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의 변화 없이 전혀 똑같은 유전을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유전자 변화 없이도 할머니한테도 받아 유전으로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유전자에서 결정된다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니까. 예, 다른 질문. 갑자기 소리 많아졌어요. 예, 앞에. 곧 기회가 날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을 때, 틈새물학과의 김철희 교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마음을 연구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거기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물고기도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도 타고 그리고 잘하시다시피 한국에 가시고기가 있으니까 부천에 엄청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메리카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마음의 수준은 어떻게 그 마음이 어디부터 마음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수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개를 굉장히 많이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제 생활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실 인간의 감정이입이에요. 이입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거의 매일 무한 경쟁 속에서 인간답지 않고 달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건지 아니면 매일 경쟁 속에 싸우고 정찰한도 그렇고 싸우고 이기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인간다운 마음의 수준인 건지 그래서 이 물건을 내고 그냥 개 수준에서 개의 마음하고 그리고 사람 내에서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건지 아니면 동물적인 마음이라는 건지 그 수준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마음에 그게 좀 어디다 써야 될지 그건 개한테 불성이 있느냐 하면 화두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나 개와의 소통의 즐거움을 많은 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개를 빼고 그러면은 제가 인간 하루 삶 속에서 이게 진짜 인간다운 그 마음의 삶인지 아니면 내 진짜 내 싸우고 찢고 볶고 그 마음 아닌 동물적인 그냥 감정의 생활인지. 이게 동물을 모독하지 마세요. 인간이 못난 거지. 근데요, 질문 정확하셨는데 마음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을 영어로 하시면은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마인드라고 하죠. 네. 의식은 consciousness라고 하죠. 근데 consciousness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식물에게도 낮은 의식이, 낮은 단계의 의식이 있고 모든 형태를 가진 것들에는 낮은 단계의 의식이 있다. 그래서 세포 의식, 개체 의식, 심지어는 지구 의식, 그다음 우주 의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류는 그전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아니, 말이 안 된다기보다 의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의미가 그냥 너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용어의 표현을 너무 넓히면은 용어 자체의 용도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메바가 의식이 있느냐 라는 말을 하면 이런 환경의 정보를 분석해서 거기에다 행동한다를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도 의식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신경이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면서 정보 처리 능력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의식이라고 하면 아메바가 의식이 있느냐 하는 말은 별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그 의식을 이렇게 쫙 확대해버리면 의식이라는 용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고등 단계의 의식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의식을 그럼 개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베이스, 외우리 베이스는 의견 베이스가 아닙니다. 베이스는 의식이라고 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피드백이 있으면 너무 의식을 못합니다. 피드백이 그 말은 반응이거든요. 반응이 있는 건 다 의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메바도 의식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의식을 디파인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잠깐만 의식에 대해서 저희는 신경과학에서 의식의
동행교시키서는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같더니 거울을 보여주고 그래서 걔가 거울을 보여줬을 때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의식 기준을 보여주고 그러면 self-awareness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증명된 거는 사람하고 최근에 침팬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머지 동물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돌고래나 토끼까지 돌고래 토끼가 돌고래 토끼도 돼 있나? 나이는 예, 아까 손든 분들이 지금 제가 기회를 안 드려가지고 나가고 계셔서 제가 빨리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흔히 그게 예전의 지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뇌를 100%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10몇%만 활용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은 뭐 몇 % 이상을 했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뇌 용량이 그 정도가 되어 있다면, 그게 진화의 발로라면, 그거를 다 써야 할 텐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 게 있나, 아니면 그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낮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지식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지식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마음으로 해석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 뇌의 100%만 활용한다라고 하는 말에 실험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럼 어느 부분이 작동을 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뇌세포들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사용했다 안 했다는 거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 나는 못한다.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돼가지고 어떤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어떤 회로를 가지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회로가 어떠냐, 이런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그 사고에 더 좋은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음악이라든가 이런 예술이라든가 더 타고난 어떤 회로라고 지금 너무 전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 상당히 타고난 차이는 있는 거죠.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그 말은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질문들도 너무 어렵고 대답도 어렵고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래전에 DNA 혁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DNA 혁명, 일본 작가예요. 근데 그분이 얘를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 다른 제가 라지 사이즈의 옷을 입는데 스몰 사이즈의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보게 되면 그 스몰 사이즈의 옷을 입게 된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스몰 사이즈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뭐 운동을 하는지 행동이 얼마나 따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물론 걸어놓고 그 옷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옷을 걸어놓고 제가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뭔가 또 액션을 취해서 해야 되겠죠. 저는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책에 대한 어떤 진실성이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 밤도 뇌와 마음, 그리고 질문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면 건전한 정신의 육체냐, 건전한 육체의 정신이냐,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가지 않나 해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오고 단지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건강한 몸에 건강한 육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긴 하지만 벌써 몸과 육체를 나눈 거거든요. 결국은 몸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정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같이 가고 같이 사라집니다. 설명 주셨습니다. 중대 철학과에 퇴직하고 있는 송문진인데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현대 인공지능을 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관점에서 유추를 해보면은 인공지능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인공지능이 가능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우리가 바뀌면은 말하자면 몇십 년 후에는 창의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과학자들이 목표한다. 근데 저는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선생님의 생물학적 관점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 거니? 생명체가 살아가면서는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변 환경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변하는 것에 적응을 하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정론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정론적으로 인공지능이 형성되면은 거기에서는 이미 우연성이 개입되지 않는 안에 있어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전제 속에서는 동의고요. 그런데 우연성, 새로운 조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전자공학에서 보는 와이어, 나사 이것만을 생각하시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난 테크놀로지가 만일 개발된다면 우연성, 변화성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재료와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까지 발전한다면 그렇다면 선생님의 그 논리에 따라서 창의성도 가능한 거죠. 제가 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까 한명과 학생도 질문했듯이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한편으로 죽음까지도 선택을 줍니다. 선택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지능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질의
것이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인간에게 어떤 선과 악의 행위를 할 때 판별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가치 개념이 선과 악이거든요. 이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소멸을 한편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과연 자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가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겠죠. 저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경우가 비행기에서 한 번 여행에 두세 편씩 보고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출장 갔다 왔는데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국내에도 개봉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크게 말해요. 이제 버전이 짜게 된 거예요. 버전이 나갈수록 바뀌어지는 거고, 마지막 버전이 거기에 스위치 꽂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